자,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직한 정전체제로부터 새로운 평화체제로라는 제하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은 올해가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반도에는 정전체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전체제를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내고 계시고 신문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정말 대가라고 생각되는 두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박태균 교수님하고 필영달 교수님이신데 이 두 분들께서 한 분은 그 정전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정전체제가 좀 독특한 형태, 세계에서 좀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체제라는 점을 규명을 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을 하는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정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변의 열강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또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두 개의 발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태균 교수님하고 필영달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 또 이제 토론자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인문한국 교수이신 한모니카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주재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께서 박태균 교수님하고 필영달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발표는 약 15분 정도, 좀 시간을 소비가 됐기 때문에 15분 정도, 20분이 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토론은 10분 정도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듣고 토론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플로어를 열어서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 이 회의를 웹상으로 관전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화면에 QR 코드가 뜨는데 그 QR 코드를 여러분의 그 핸드폰으로 연결을 하면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채팅창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오거나이저 측에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시공간을 극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박태균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태균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발표문의 제목은 정전에서 평화체제로 왜 못 가는가 하는 직선적인 질문입니다. 박태균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이 파일을 좀 띄우는데 파일 띄우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요. 그쪽에서 제가 제출한 파일을 좀 띄워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발표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있고요. 주로 이제 한미 관계하고 남북 관계 쪽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부분에서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전쟁의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주제 하나고요. 그 전쟁이 과연 제대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유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전 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 체제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 단계에서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전쟁이었다. 그것이 정전 체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정전 체제 문제는 무엇이냐?
라는 연구가 또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정전 체제에서 빠진 부분들이 무엇인가, 또 무효가 된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우선 첫 번째는 왜 종전을 선언하지 않고 정전협정을 맺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과연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지였는지, 또 세 번째는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전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또 중립화를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1953년에 나왔던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에서의 문서들을 보면 중립화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정전협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유엔군 사령관이 사인을 여기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이라고 하는 존재는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중재자가 아니고 당사자의 하나로서 사인을 했는데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 사실 유엔군 사령부는 1978년에 한미연합사가 출범한 이후에는 굉장히 축소가 돼 있었는데 과연 유엔군 사령부는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강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지금의 정전협정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우선 이 정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정전이라든가 정화, 그다음에 적대중지, 휴전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전이라는 것은 모든 이 군사적인 행동을 중지하는 것을, 완전히 중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의 것이 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하고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개전과 종전의 개념에서 보면 종전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게 정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전하고 똑같이 적대 행위를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전은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 체제가 형성됐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의 정전협정의 내용을 보면 저는 휴전과 정전의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지역적 차원이면서 적대 행위가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무기 반입 금지와 DMZ가 설정돼 있으며 평화협정으로 이행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속에서 보면 20세기 역사에서 있었던 정전협정의 사례와 한국에서의 정전협정의 사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정전협정의 사례들을 보면 1917년에 러시아와 독일, 또 연합국가 오토만 제국, 독일과 연합국, 요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의 정전협정인데, 이걸 이제 이 연합군 쪽이 거의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던 이제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이 승전국이었고 어느 한편이 이제 패전국인 상황에서 이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 단계로서 정전협정을 체결을 하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에 들어갈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전쟁 책임의 문제도 있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이냐, 또 전쟁 이후에 패전국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결정되기에는 사실은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승리한 국가와 패배한 국가 결정된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맺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서로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전협정을 일반적으로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맺는 건데 예컨대 이제 1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17년, 18년, 17년 같은 경우에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 때문에 독일하고 맺게 되는 거고 오토만 제국하고 독일은 이제 전쟁에서 이 항복을 선언을 하고 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을 맺을 때까지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서 정전협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똑같은 사례가 43년에 연합국가 이탈리아 사이에 있었던 정전협정과 같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43년에 이 연합국이 이탈리아를 점령을 하면서 이 무솔리니의 군국주의 파쇼 정권이 무너지고 이태리와 이제 평화협정을 맺기 전까지 더 이상 이제 적대 행위를 중지를 한다 해서 이제 맺었던 것이 평화협정이고 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45년 5월하고 45년 8월에 독일과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 선언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전협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45년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을 때까지 6년 동안 이 정전을 일단 한 상태, 적대 행위를 중단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다른 케이스들에서는 또 약간 다른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타났던 부분들을 보면 프랑스와 알제리 같은 경우에 이제 62년에 맺었던 정전협정은 이건 이제 알제리가 식민지에서 독립될 때인데 이때는 이제 프랑스가 패배를 했고 알제리가 맺으면 독립을 하는 건데 앞에 부분하고 비슷한 성격인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지금 한국하고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맺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도 파키스탄도 최근에 갈등이 지금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에도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전협정이 좀 복잡한 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난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는 이게 평화협정을 준비하기 위한 정전협정으로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정전협정은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전협정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정전협정 안에는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지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행위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한반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어느 일방의 승리나 어느 일방의 패배로 끝나지 않은 그런 전쟁에서 정전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과연 평화라고 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가? 또는 이것이 정전이나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전 단계의 협정으로서 적절한 것이냐? 라는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반도 상황을 저희가 본다 그러면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면전이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국지전이 좀 발생을 할 때도 있고 도발 상황이 일어나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멈출 수 있는 어떤 이 뭐 규율이나 장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한반도에서 상황이 아닌가. 저희가 이제 프랑스와 베트민 또는 미국과 베트남의 상황을 보더라도 프랑스와 베트민 사이의 정전협정은 54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프랑스가 베트민한테 완전히 이제 패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걸 하고 또 미국과 베트남 73년에 이제 미국이 철수를 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는데 사실 이건 무효화가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54년 거는 프랑스가 들어가 있다가 미국이 다시 개입을 하게 되면서 무효화가 되는 거고 미국과 베트남 사이 협정은 평화협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양쪽의 남과 북의 베트남 사이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미국은 또 철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 자체는 저는 정전협정과 유사하거나 정전협정보다도 더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건데요. 그럼 이제 한국 정전협정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정전협정 내용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로 교환이나 민간인의 귀환 같은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거의 평화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사실상의 전쟁 종료를 의미하는 건데 이런 내용이 또 정전협정에 들어가 있는 문제도 또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이 정전협정 자체가 종전선언으로 가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게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정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곧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북쪽에다 엄청난 이 폭격을 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북한의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붕괴 가능성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하나 이제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남한과 북한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한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남한과 북한이 따로따로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현상 유지 정책이 됩니다. 통일보다는. 근데 사실 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거의 2000년에 올 때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 통일이라는 게 거의 전 지상 과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쪽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통일에 대한 구호나 통일에 대한 방법에 대한 건 달랐지만 91년, 92년에 남북 기본 합의 사고가 나오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 따로따로 하나의 자리를 가지면서 유엔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73년에 6.23 선언이 처음 나왔을 때도 6.23 선언에 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국제기구에 따로따로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북한 쪽에서 바로 그거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단을 고착화시키려고 획책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를 저희가 본다 그러면 이게 무언가 이 한반도의 상황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게 남북의 상황이었고 또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정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평화가 됐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전쟁 상황을 중단 또는 종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정전협정이라는 게 맺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53년에 맺어진 이후에 지금까지도 변화를 겪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것이 현재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가능한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은 뭐 90년대 이전과는 저는 좀 다르지 않은가. 특히 통일을 절대적 과제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과제는 한반도에서 평화 레짐이라고 하는 평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 그 위에서 남과 북이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나중에 뭐 국가연합이라든가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통일 자체를 가장 급하고 절대적인 과제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을 때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다. 또 두 번째로 미국이 중국을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엔 북한 대표부가 뉴욕에 있으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종전이 되지 않고 정전이 됐던 정전협정이 됐던 세 가지 부분에서의 상황 변화가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근데 또 이 불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죄송합니다. 동시에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엔군 사령부가 그대로 존치가 돼 있고 또 미국이 중국을 참여시킬 의지가 없다. 이게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앞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뭐 이 정권 교체가 있거나 상황이 변하면 또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사실 현 상황에서는
좀 미국 쪽에서 꺼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어떤 전제 조건이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지는 사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이 있고 중립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한미 간에도 지금 작전 통제권 반환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주둔비 협의 등에서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이제 뭐, 뭐 최근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2018년까지 잘 진행됐던 남북 간의 대화가 최근에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중국 역시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실마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일단 저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미국의 경제 상황 악화하고도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90년대 초에 진행됐고 또 2000년대 초에 진행됐던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전략을 좀 어떤 그 당시의 경험들을 본다면 미국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변화를 하고 미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이 조건이 안 좋을 때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전략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한국 정부에게 넘기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논의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 악화라는 게 현재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조건이고 또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을 뭐 만들어내는 조건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에게 자율성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적 안보와 함께 비전통적 안보라는 그러니까 결국 이 보건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마련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북한도 역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북한이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 뭐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겠다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뭐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한의 상대적인 방역 및 경제 회복 성공 이것도 뭐 시간을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국제 기구에서 나오는 그런 전망치를 보면 OECD 국가 중에는 그래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능한 옵션으로서 우리가 처음에 정전협정을 맺을 때는 정전협정을 맺을 만한 조건이 아니었지만 지금의 조건은 지금 미국과 북한의 관계, 남한과 북한에서의 어떤 통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오히려 지금은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더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무리하게 종전선언으로 가기 전에 남북 간에 먼저 불가침 조약을 하고 이건 마치 이제 91년, 92년에 비핵화 선언하고 불가침 선언을 좀 했던 거하고 저는 비슷하게 하고 나서 주변국들의 컨벤션을 조성하는 방식.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55년에 오스트리아가 중립국 선언을 하고 나서 의회가 중립국 선언을 하고 주변국의 컨벤션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표부를 개설한 특히 이제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저희가 상징적으로 볼 때 올해가 이제 전쟁 개전 70년이 되는 해였다고 하면 2023년은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해서 정전 협정을 뭐 종전 선언, 불가침 조약으로 좀 전환해가는 이런 부분들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인 교수님,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았지만 뭐 의사를 전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전 협정이 왜 평화 체제로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요. 저도 또 몇 가지 질문도 있고 이건 나중에 한번 저도 토론 때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산동대학교의 필영달 교수님께서 주변국 입장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필영달 교수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지금 이 발표 내용 좀 보이십니까? 예. 네, 보입니다. 네, 예, 오늘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포럼 참석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역사를 통해 본 한중 관계이고요. 그 발표 내용을 그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한국 전쟁 발발 그 시대의 시대의 역사를 먼저 분석하고 그 몇 가지 교훈을 얻어냈고 그 역사적 교훈 바탕에서 오늘 그 동북아 지역 정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중 관계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도전 요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중 관계 그 미래를 위해서 몇 가지 대응적인 견해를 좀 제시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로 제가 바로 그 발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역사 배경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한국 전쟁 발발 원인, 그 영향 및 교훈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그 한국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해서 사실 학계에서 이미 수많은 성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도 좀 있고, 제가 그 보기에는 그 한국 전쟁 발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그 미소의 냉전 대립의 상황에서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필영달 교수님.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다른 분들은 발표하실 동안 좀 음소거를 해주시고 필영달 교수님 마이크만 켜 있는 게 소리가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잠깐 음소거 하겠습니다. 예. 발표하세요. 예. 그래서 미소 냉전 대립은 사실 그 2차 대전 이후에 좀 시작하고 그 점차 다른 지역으로 좀 확장을 되어갔습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미소 냉전 대립 구도 속에서 지역 상황이 불안정해집니다. 중국도 내전도 있고 내전 과정 중에 또 그 미소 대립 그 그림 좀 발견할 수 있고 특히 한반도에서 또 더욱 그랬습니다. 분단되었고 점차 그 전쟁 상황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전쟁 발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미소 냉전 대립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제 주장입니다. 물론 중국도 자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한중 관계도 적대적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구도가 사실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기나긴 시간 동안 사실 그 냉전 대립 구조 영향받고 이 지역에서 긴장 대립, 적대 행동, 정세 긴장 이 아주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또 특히 한반도 경우에 그 냉전 구조가 오늘까지 여전히 잔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 냉전적 사유의 관성이 냉전 체제 90년대 냉전 체제가 무너졌지만 그 냉전 사유의 관성이 장기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냉전 그 당시에 냉전 대립 구도 지금 현재
정세에 대한 영향 부분이고요. 그 한국전쟁 시기에 그 역사 사례를 분석한 다음에 그 몇 가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압력을 주는 만큼 탄력을 받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일방적 사고와 행동은 갈등과 분쟁을 그 야기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강대국 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은 그 강대국 대립 경우에 지역 불안정 상황이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약소국들이 갈등, 분쟁, 전쟁 등 이러한 불안정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의 정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냉전 기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불안정 상황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러한 냉전 구도 및 냉전적 사용 방식, 공동 작용의 결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교훈 바탕에서 지금 동북아 지역 정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만 지금 미국이 아태 전략, 지금은 인태 전략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태 전략이나 인태 전략의 그 목표는 주로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최근에는 미국이 정치, 경제, 안보, 기술, 인적 교류 거의 다 전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서 냉전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지금 미중 관계가 이미 신냉전적 구도로 좀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방 살펴본 역사적 교훈 시각으로 보면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미국의 대중국의 냉전적 행동으로 지금 지역 불안정 상황을 좀 야기하였고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발전 이거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예내이고 또 하나는 지역 국가 간의 관계도 복잡화해지고 있고 특히 중국 주변 국가들이 지금 미중 간의 선해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러한 와중에 원래 이어져 온 냉전적 사유 또 다시 추동력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되어 있는 냉전 구조 다시 부활되고 국차화될 위험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사실 우리 영내 국가들이 아주 완화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막아야 됩니다. 이거 역사 사례를 통해서 이거 경험 교훈을 좀 얻어내고 이거 동북아 지역 정세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북아 지역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여러 가지 도전 요인들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 차원으로 좀 분석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한국에서 아직 냉전적 사유 관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동맹 우선 연식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식 안에서 동맹의 전략, 특히 미국의 전략, 좀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기 좀 쉽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한국이 이미 어느 정도 미국의 인태 전략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인태 전략 연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가지고 한국이 이미 인태 전략 가입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 많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지 않지만 근데 향후에 한국의 선택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인태 전략 일방적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 구조가 다시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전략적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보적 차원이에요. 안보적 차원 사실 그 한중 간에 아주 많은 그 분쟁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최근 그 부상되어 있는 그 문제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위협 인식 아래서 동맹 우선 인식 격상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안보 협력 강화하기 좀 쉽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한미 동맹 안보 협력 강화를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좀 대립 상황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이 좀 잘하고 있지만, 근데 미국의 안내 속에서 앞으로 특히 미사일 배치, 또 공거리 미사일 배치 등등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경계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안보 차원의 도전 요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이 대중국의 경제 일회 관계 축소시키는데 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 신남방 정책 때문에 중국 학자 몇 분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구조상으로 보면은 원래는 서로 보완적 관계였는데 지금 보면 경쟁적 관계로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 관계로 자세히 좀 설명해드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로 정치적 차원이에요. 정치적 차원 주로 그 제도와 가치관의 분야에서 한중 간의 좀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도 있지만, 근데 요즘 최근에는 미국이 대중국 냉전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론 차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가치 강조하는 여론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자구의 체제 우월성 강조하는 여론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여론이 좀 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적 여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 요인들 내 차원에서 많은 그 도전 요인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요인들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실 한중 간에 앞으로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중 관계 더 잘 발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몇 가지 그 제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제안을 제시하기 전에 한중 수교의 역사 속에서 경험 찾고자 합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로 한중 수교의 그 당시의 국제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다만 여기서 그 당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 질서 다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 국제 상황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중 양국 그 당시에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그 당시에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확정하고 주로 그 경제 분야에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 가장 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실용주의 외교를 추진하고 그때는 국방 정책을 통해서 그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데 아주 많은 노력 기울였습니다. 이거 경제 차원의 그 고려 사항이고,
그 국제 정책적 고려 사항 보면은 중국에서 그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 나라들 그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 타파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관계 개선 시키는데 아주 전략적 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방 정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최대의 사회주의 국가인 그 소련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 개선함으로써 그 외부적 안보 위협을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국가의 자율성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역사적 그 경험 보면 역사적 경험 몇 가지 노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정세에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역사 경험 노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중 수교가 그 당시에 냉전 구도 진일보 타파하는데 유리하였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차이를 초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공동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같이 협력할 필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양국 간에 있는 그 입장 차이를 타당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역사적 경험 노출하였습니다. 그 한중 수교 그 사례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역사적 경험을 입각하여 앞으로 한중 관계에 위해서 몇 가지 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중 간의 전략 소통을 강화할 필요 있습니다. 이 전략 소통 과정에서 사실 신냉전의 위험성 대해서 공동 인식 강화할 필요 있습니다. 즉 만약에 이 지역에서 신냉전 구도가 정착된다면 사실 지역 국가에게만 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신냉전 구도를 추진하는 미국 사실 별 다른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사례를 보면 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 인식 아래에서 한국은 그 동맹무선의 인식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견제하는 중국 견제 지향하는 그 정책, 특히 미국의 정책, 그 정책에 회피해야 합니다. 물론 중국도 전략적 의도를 그 투명성 계속 확대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자주 전략에 좀 지지의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물론 행동상으로도 한국의 자주 전략 지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한중 협력 그 가능 공간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은 한중 전략적 협력 공간 지금도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봉쇄 전략 타파를 위해서 한국과 관계를 더 긴밀하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그 양제츠 한국에 방문하고 사실 한국과 그 관계를 전략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통해서 자국의 자율성 향상시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 필수적입니다. 예, 우리 박태훈 교수님 살펴보듯이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과 한국 꼭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하고 한국이 협력해야만 이 그 평화 구축 그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전략적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안보적 차원입니다. 사실 한중 관계 중에 가장 그 약한 점은 그 안보 차원입니다. 수교한 지 28년 좀 거의 28년 됐지만 근데 안보 차원에서 아직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원래는 주로 경제 차원에서 인적 교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함으로써 이 안보 차원 내 그 신뢰 정진시키고자 하였는데, 근데 실제 상황 보면 그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보 차원 내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 바로 안보 차원 내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안보 사안 공동 해결을 통해서 그 한중 간의 안보 그 실적 추적함으로써 그 전략적 신뢰를 점차 증진할 수 있다.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적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 실적 증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분야에서 좀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 위기 상황 공동 관리, 즉 중국이 남북 관계 개선에 노력을 경중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대북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북한이 그다지 그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북한 남북 관계 개선에 노력을 경중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한중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화 정착 요리한 것이라면 사실 한중 양국이 공동 협력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다른 정치적 고려 접어두고. 이게 지금은 특히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에 잔존되어 있는 그 냉전 구조 철저히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난제 구조 해체시키는데 한중의 전략적 협력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나머지는 잠재적 분쟁 현실화 방지할 필요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 분쟁의 현실화 방지하는데 한중이 협력 할 필요도 아주 높습니다. 이 점 좀 앞으로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로 좀 빨리 좀 해야 되는데요. 경제 차원에서 사실 그 한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 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 피하기 위해서 미리 중립적인 입장을 미리 표명해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 또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과의 경제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미국이 중국 대해 제재 가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 그 경제와 기술 그 장기적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물론 중국도 1대1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동참 굳이 공개적으로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적인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제안 하나 있는데 적당한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신남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중 합자 회사 형태로 참여의 방안 공동적으로 같이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중 관계 그 정치적 분야예요. 정치적 가치관과 제도 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한중 수교 당시에 그 역사에서 그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21세기 세계화, 다극화, 다원화의 상황에서 똑같이 동일한 가치관과 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인식 바탕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보다 더 실용주의적 시각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또 같이 협력하고 같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용달 교수님 발표 아주 역시 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10분 이내로 두 분 교수님 코멘트를 좀 듣겠습니다. 먼저 한모니카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한모니카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이제 분단 정전 체제의 문제를 한국 전쟁과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에 앞서서 좀 토론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한반도 이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세션들에서 중요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 이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박태균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박태균 교수님의 발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전협정 관련 그 용어의 정의와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로부터 정전협정의 성격과 국제법성의 특수성을 역사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는 점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이제 미래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많은 변수와 제약이 있는 가운데서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무엇부터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부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도 제시해 주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그 박태균 교수님의 이제 발표 제목이기도 한 정전에서 평화체제로 왜 못 가는가라는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질문이 조금 더 많이 공유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더욱더 정교해질수록 종전과 평화체제로 가는 그런 방법이나 길을 찾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토론도 그래서 이제 그 발표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박 교수님의 이제 발표와 제목으로 제시해 주신 이 질문과 연결된 추가 의견이랄까요? 질문을 이제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전협정의 의의와 현재 이제 공착한 이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그 향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그것의 이제 지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도 좀 참고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53년 저는 이제 1953년에 만들어진 이 정전협정이 박 교수님의 이제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제 특수성이랄지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는 그래도 비교적 잘 만들어진 협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합니다. 남한이 서명 주체에서 빠졌던 것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여러 많은 규정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해서 정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 감독할 기구들의 존재 그리고 그 방법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잘 규정을 했고 정전협정 스스로 군사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을 분명하게 분리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정치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이랄지 출구랄지 그것을 분명히 열어놨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제 그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전협정의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대부분 다 무효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은 이제 앞서서 박태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일방의 승리가 아닌 그 특별한 어떤 승리가 아닌 상태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무효화로 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던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또 측면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박 교수님도 이미 오래전에 그 13조 정전협정 13조 D항의 무효화에 대한 그 문제를 이미 논문에서 제시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저는 그래서 보면 이 정전협정에서 무효화되거나 이제 무실화된 그런 조항들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유지되고 있는 조항을 찾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군사분계선 정도 외에는 정전협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 그런 조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수되고 있는 조항도
변형되어서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예를 들어 그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 책임 관련된 조항은 유엔사 규정을 통해서 과잉 확대되어 왔고요.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도 정전협정보다는 그 유엔사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로서는 이제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 좀 직접 잘 만들어진 협정이었지만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전협정은 그 3개월 후에 정치회담은 예정했지만 70년 후는 예상하지 못했고 정전 상황, 현재 이제 정전 상황이나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 책임 뭐 이런 문제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던 53년과 2020년대 현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박태균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도 정전은 아주 강고하게 유지되었고 또 평화 체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아주 사문화되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정전협정이 정전 유지의 한 명분이 되고 그러니까 종전과 평화 체제를 논의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드렸던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 확대, 그러니까 군사적인 영역을 넘어선 확대는 물론이고 서명 당사자에서 한국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 남한이 이제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로 논리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정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재 이제 많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공식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전협정의 어떤 전면적인 수정이나 박태균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옵션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후 그 옵션들이 시행될 때 그 이후에 대한 고민도 좀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라고 하면 평화협정 체결된 이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부분은 필영달 교수님의 이제 발표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인 것 같기도 한데요.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많은 관성들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필영달 교수님께서는 이제 주로 한중 관계의 차원에서 냉전적인 사유와 관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남북미 중일 그리고 뭐 러시아까지도 해서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관성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성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중 하나가 그 한반도 분단이나 이 평화 체제에서 갖는 이 주변국들의 딜레마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들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4.27 선언과 일련의 정상회담들이 계속될 때 굉장히 놀랍고 많은 기대가 되었고 한반도의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 같은 그런 희망과 기대가 아주 컸었습니다. 아주 이제 뭐 극적인 반전 같은 것도 사실 있었고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당시에 한 가지 좀 다른 질문도 떠올랐습니다. 70년 가까이 정전이 이어져 온 것은 그것을 유지시킨 어떤 구조랄지 행위자들 그리고 온갖 명분들 그리고 힘이나 관성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인데 그 강력한 조건이나 이런 관성들은 2018년에 이 획기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후 뭐 평화협정이 어렵게 체결되더라도 이 조건들의 해체가 있지 않으면 평화협정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그런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이 질문을 더 적극적으로 심화시켜서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뭐 한반도 정전이 워낙 복합적이고 고려할 상황들이 많아서
한마디로 정리하기도 쉽지 않고 극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1953년도에 종전선언이 되지 않았던 이유들 박태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리고 2018년도에 어떤 일련의 상황 시도들이 진전되지 못한 이유들 이런 것들을 그 70년간의 어떤 관성이랄지 구조랄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없을까 이런 이제 궁금함들이 좀 생겨서 뭐 토론 겸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모니카 교수님 좋은 토론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주재우 교수님 5분에서 10분 사이에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재우 교수님 음소거 꺼주세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저 경희대학교의 주재우고요.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정책을 하고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뭐 북미 관계를 하다 보니까요. 그 두 분 발표자 그 발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국제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하모니카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뭐 냉전 구조의 해체와 뭐 평화협정의 평화 체제 구축 이 문제는 정말로 두 분의 말씀대로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준비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게 먼저 이러한 평화 체제 구축하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시켜서 평화협정까지 나가는 게 우리가 다 원하는 바인데 결국에는 이걸 준비하는 데서 이게 우리의 몫인 만큼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성도 이겨내야 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 이후에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박태균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결국 이제 뭐 평화협정이 됐든 뭐 종전협정이 됐든 과연 이거를 정말로 대국인 미국하고 중국이 이걸 원할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미중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 대안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하고 중국은 정말 남북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반도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구조에서 자기네들만의 이제 전략적인 계산법이 있고요. 그 셈법이 다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피 교수님께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과연 이 문제에서 지금 피 교수님 발표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진짜 협력이 없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협력을 할 수 있느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또 보게 된다면 평화협정 이후에 정말로 박 교수님께서 평화협정에 대해서 과거 역사적인 사례까지 다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서도 전쟁이 또 재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54년도에 이제 뭐 베트남 프랑스 협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74년도에 미국하고 베트남의 뭐 파리 협정도 있었고 뭐 독일은 또 안 그랬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후의 문제가 한 교수님 말씀대로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과연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상상했을 때 이후에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 북한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는 평화협정이 이제 한미 동맹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다 이제 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중 동맹 관계도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중국은 여기에 또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게 이제 중국 자체도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과연 이게 비핵화가 특히
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게 되면은 핵을 가진 북한이 정말 미국으로 경사할 것인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정말 또 누가 알아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또 뭐 동맹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 중국도 그렇게 입장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자꾸 평화협정을 이제 국내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준비가 돼 있냐 그 문제가 또 지적할 수가 있는데 또 북한이 또 우리한테 또 이 문제를 또 공식적으로 정식 제기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박 교수님 말씀대로 뭐 54년, 74년도까지 평화협정을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나 성격을 보게 되면은 불가침 조약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그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그 정전협정 때문에 그 만들어진 한국통일부흥위원회라든가 군사정정위원회라든가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런 거를 이제 그 폐쇄시키기 위해서 이제 줄기차게 그렇게 평화협정을 제기했죠 유엔에서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세 가지는 이제 그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한테 이렇게 그 정식 제안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그래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북한이 아직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박 교수님께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뭐 평화협정의 그 방안에 대해서 결론부에 뭐 중국의 불참여도 가능하다. 이럴 때 중국이 과연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 교수님께 이제 그 간단하게 멘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중간에 그 좀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년여 가까이 지금 중국이랑 교류를 잘 못해서 좀 이제 오해 섞인 발언을 좀 하셨는데 그 신남방 정책,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하고 그 인태 전략 참여하는 문제가 우리가 그 미국과 연대를 강화해 가지고 뭐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왔을 때 코로나 직전이었죠. 그때 보게 되면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인태 전략에다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 그 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간에도 이제 회담에서도 얘기 나왔지만서도 한국 정부는 신남방 정책 이게 신북방 정책이랑 똑같죠. 그 중국의 이제 그 대륙간 철도에 연결하는 것 같이 1대1로 사업에 연계시키는 게 큰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남방 정책을 1대1로 그 특히 해상 1대1로 쪽에 이제 연계시키고 싶은 그런 이제 희망이 많이 담겼죠. 그래서 신남방 정책을 가지고 인태 전략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경제 분야에서만 인태 전략과 연계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축소시키는 차원에서 뭐 신남방 정책이 추진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새로운 그 무역 시장하고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특히 중국의 사드 제재 이후에 중국이 취한 경제 제재라든가 그다음에 뭐 화웨이 사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서도 한국 정부의 현재 정확한 입장은 이걸 1대1로 사업과 연계를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아직 중국 정부에서 그 필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중국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1대1로의 한국의 참여를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서도 그런 모호성 때문에 우리가 그 1대1로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중국 정부의 모호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피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론부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한중 관계 장밋빛 청사진을 이제 아주 좋은 제언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중국 정부가 그 아무도 이데올로기와 제도상의 이제 차이를 타파하지 않고 오히려 저 피디 교수님께서 강조했다시피 지금 체제 우월성을 지금 강조하는 게 이제 시진핑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신냉전 체제의 도래를 우리가 한중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질문은 한 가지인데요. 그 피디 교수님께서는 그 한미동맹 강화를 중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중국의 견제 수단으로 중국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지 그 전환점이라든가 계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중 관계 그 수교 협상부터 시작해서 쭉 보게 되면은 정말 90년대까지는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의 그 건설적이고 그 양성적인 그런 작용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글들을 보게 되면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중국 견제용으로 하는 그 활용한다는 인식이 많이들 소개돼 가지고 이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두 분 발표 못지않게 두 분 토론도 아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플로어에서 그 온라인으로 뭐 질문이 들어오나 하고 유심히 봤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네 분의 발표가 너무 좋아서 저분들의 토론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없는데 저희가 한 남은 시간이요. 한 3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30분까지 하면 13분인데 제가 두 분의 리스폰드를 좀 들을게요.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사회자가 괜히 저까지 질문하면 안 될 것 같고 우선 발표하신 분들 좀 듣겠는데 우리 저 한모니카 교수님하고 주재우 교수님의 토론이 웃으면서 부드럽게 했지만 굉장히 그 뒤에 보면 장미에 가시가 돋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분들이 적잖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필 교수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우리 박태균 교수님이 대답하시고 박태균 교수님 늦게 하니까 웃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영대 교수님 먼저 대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그 주재우 교수님 그 질문부터 좀 대답하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 한미 동맹 강화가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사실 원래는 그 중국이 한미 동맹이 그다지 큰 위협으로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2000년쯤에, 2006년쯤에 미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기동성 좀 한국하고 그 협의를 체결했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중국이 이 한미 관계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관심 많이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에 들어간 다음에 한미 동맹 전략적 동맹으로 격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한반도 그 방위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범위에 벗어난 다음에 어디로 지향하는 것인지 중국에서 아주 좀 경계해 왔습니다. 물론 그 시기부터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대답인데요. 또
한 가지 그 질문 있으시죠? 그 조재우 교수님.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중 간의 오해가 많다. 특히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그 인식 그다지 좋지 않다. 이것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가입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거는 사실 중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이거는 중국 국내 학계 일부 학자들 그 입장입니다. 사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 추진하는데 이거 정치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또 과학 기술 경제 분야 다 전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견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차원에서 있지만 서로 연결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 차원도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정치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이런 경계심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만족하십니까? 조재우 교수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모니카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질문 아주 길어서 제가 정확히 좀 이해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지만 대략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 체결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외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사실 저도 한반도에서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주 많은 저해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사실 2018년에 북한에 처음에 미국하고 종전선언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요구를 제시하는데 근데 미국 쪽에서 적극적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경제적 제재 해제 분야로 좀 주의력을 전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평화 체제 전환하는데 사실 강대국 지지 얻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시키는 게 사실 중국에게 아주 유리한 것입니다. 이거 중국이 개혁개방 시작한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주장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주변 내 지역 평화, 안정 이거는 중국에 유리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부서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한 사람처럼 좀 자라나고 있는 상태인데 주변의 상황이 꼭 안정화돼야 스스로 성장될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 이거 틀릴 없습니다. 근데 강태민 시기부터는 좀 명확하게 좀 그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때는 또 강태민 주석도 한반도 평화에 유리한 것이라면 우리 중국이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 명확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하고 긴장 대립 상황이었지만 근데 주변 지역 안정화된 것을 중국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관상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어려운 평화 체제 구축하는 것이 어렵지만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북한 세 나라 적어도 세 나라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근데 세 나라, 적어도 세 나라 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지금 가설이에요. 만약에 평화협정 체제, 평화체제 구축한 다음에 또 평화체제 실행하기 위해서 보정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보정체제는 이 두 개 나라, 중국, 미국, 그리고 남북한 그뿐만 아니라 일본 또 러시아 또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나머지 나중에 그 평화협정 구축한 다음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보장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박태영 교수님 간략하게 한 3, 4분만. 네. 네, 저 필영달 교수님 길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과 일본의 관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오시는 게 과연 주변국들이 한국의 통일을 원할 거냐, 또 대부분의 분들이 주변국들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됐던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됐던 그건 주변국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저는 상수가 아니고 항상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모니카 선생님이 말씀하신 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굴러왔고 그런 구조가 있지만 그 구조도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나 주변 상황 속에서 저는 변화해가고 있다, 진화해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져 있는 걸로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과연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걸 동의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재작년부터 한 2년 전부터 발표를 할 때 평화협정은 안 될 거다, 어렵다. 그렇다면 남북 불가침 조약을 하고 주변국들의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종전선언만 일단 하자. 거기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앞으로 좀 나가는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상황에서는 평화협정에 만약에 중국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중국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을 거기 때문에 대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협정 이후에도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저는 평화협정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케이스를 저는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79년에 평화협정을 캠프 데이비스에서 맺은 이후에 지금까지 분쟁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상호 간의 신뢰가 있다라기보다는 서로가 그냥 서로를 인정을 한 겁니다. 니네 국가로 있어라. 우리도 국가로 있는다. 니네 이해관계 우리 인정한다. 우리 이해관계 인정한다. 제가 최근에 쓴 칼럼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같은 거를 찾기보다는 다른 걸 인정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다르다. 이건 저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나 한일 관계, 뭐 한미 관계도 저는 같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라와 다른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할 때 저는 상호 간의 신뢰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생각하는데 역시 저는 현재로서 쉽지는 않다라는 두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관중이 없이도 이렇게 네 분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간 제한만 안 했으면 더 많은 토론이 있을 텐데 참 뜨거운 이슈이고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듣고 보면 남북한, 특히 우리가 강대국에 쌓여 있는 남한과 북한의 의지를 가지고서 의지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구조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남한과 북한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보는 시각들이 또 보려는 시각들이 여기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신 선생님들마다 다르죠. 그런데 그게 발표하신 선생님들만의 다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 가운데에도 똑같은 다름이 여전히 존재하고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신뢰의 문제도 있고 역사의 문제도 있고 상황을 인식하는 차이도 있고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마치 한국을 놔줄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한때 보였지만 요즘은 생각이 진짜로 놔줄 생각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닌 건지도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정말로 자유로운 몸으로 놔줄 수가 있을까? 또 중국도 한국,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디베이트는 뭐 완결을 위한 디베이트가 아니고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네 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하시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또 각자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디베이트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네요. 여러 가지 보면은 의사들을 아직 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외부에서 들어온 질문인가 했더니 또 여러분들끼리 하는 여러 가지 채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감사하고요. 비령달 교수님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격리 상태에서 토론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박태규 교수님 패널 이렇게 조직하는데 주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토론자 선생님 감사하고 앞으로 재밌는 토론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